네, 지난해 2월 24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주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좀처럼 휴전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다음 주면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돼갑니다. 지난 1년간의 전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확하게 오늘로써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60일이 되었고요. 우리 스튜디오 시각 기준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시간은 새벽 2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는 핵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군사력 2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를 상대로 잘 선전하고 이렇게 싸워왔고요. 러시아는 또한 이 서방 30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또 서방 연대를 대상으로 또 어느 정도 좀 버텨오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이렇게 막대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도 서방의 여러 연구소들도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병력만 해도 약 14만 명 정도의 전사상자가 발생이 됐고요. 전투기도 약 350기 이상 파괴가 됐고 또 러시아 지상군 이 전쟁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는 전차라든지 장갑차들 포함한 네. 약 7,000대, 8,000대 이상의 이런 전력들이 파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규군 기준으로는 최소 15%에서 25%의 인적 손실이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전투기라든지 전차, 장갑차를 포함한 합동 전력의 규모를 봤을 때도 약 40% 이상의 이런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서방 30개국의 지원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빼앗긴 영토의 약 40% 이상을 회복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군사적 성과를 달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단순히 영토를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존의 목표에서 이제는 과거에 빼앗겼던 크림 공화국 그리고 세바스토폴 시를 포함한 모든 영토적 완전성 회복을 이제 전쟁 목표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이 바로 크림 지역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제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국제사회의 평가들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서방 30개국의 그런 무기 지원을 포함한 이런 연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전쟁 지속 능력이, 전쟁 수행 능력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불과 1년 전에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외신에서는 뭐 사흘이면 끝난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러시아군이 좀 부진했던 이유의 대표적인 모습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결과적으로 1년 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뭐 짧게는 3일, 예. 길어도 1개월, 2개월 안에 러시아가 의도하는 대로 젤렌스키 정부가 조기에 축출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대부분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러시아가 졸전을 반복하는 이유에는 엄청난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가장 큰 요인에는 역시 우크라이나 장병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정신 승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가 동과 서로 분리되었던 이런 국론들이 이 전쟁,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의 있던 국론으로 결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결사항전 의지로 이렇게 똘똘 뭉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당초 서방은 조기에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탈환될 것을 예상을 하고 인접국의 망명 정부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3국으로 도피시키는 계획까지 이렇게 세웠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결국 전쟁의 현장에 남아서 전쟁을 끝까지 지도하고 이렇게 전투 의지를 모양을 네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사항전 의지가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어떤 장병의 정신 승리가 이런 전쟁을 끝까지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잘 선전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은 사실은 대리전의 양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도 잘 싸우고 있지만 결국 이 우크라이나의 서방 30개국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또 미군과 나토는 직간접적으로 작전 기획에 관여를 한다든지 또 정보 감시 정찰 자산들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또 가까운 러시아와 가까운 발틱 지역 이런 지역들에 이렇게 정찰 자산들을 띄워서 실시간으로 러시아군의 군사 활동들을 뭐 정보 수집을 함으로써 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돕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1년 동안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금 뭐 러시아의 입장을 보면 주요 전선 앞으로 뭐 전투기나 전함을 보내기도 하고 공격 빈도도 눈에 띄게 좀 많아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황을 크게 바꿀 수 있을 만한 대공세, 큰 전투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춘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인 전황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러시아가 작년 9월 21일입니다. 작년 9월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80년 만에 동원령을 선포를 함으로써 최소 32만 명의 예비 자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선택적으로 전투 경험이 있는 5만에서 6만 명 정도를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을 했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27만 명에 해당하는 이런 동원 자원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동원 전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원 자원을 이렇게 전향적으로 전선에 투입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본토에서 전시 교육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러시아군이 필요로 할 때 그때 대규모의 동원 자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 러시아군에게는 결정적인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지난 동계 기간에 어느 정도 전선이 교착화되는 이런 네네. 기간 동안에 동원 태세를 잘 확립을 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결정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원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난 1월 중순에 러시아군의 특별 군사작전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이 세르게이 수로비킨 지상군 대장을 해임을 하고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현재 총참모장인 게라시모프 장군을 바로 이 특별 군사작전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지점을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게라시모프 현재의 총참모장 겸 특별 군사작전 사령관은 사실은 지난 2014년 러시아 군이 군사적 관여를 통해서 크림 지역을 병합할 당시 실질적인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집권 3기를 시작하던 2012년에 바로 총참모장이 임명이 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실 러시아군의 최고 군 선임자로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바로 이 게라시모프 장군을 이제 특별 군사작전 총사령관에 임명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 50년간 이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50년간의 모든 군 경력이라든지 이런 명예를 이제 춘계 대공세에 이 특별 군사작전에 쏟아부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잘 갖춰오고 있는 동원 태세에 더해서 네. 특별 군사작전에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수로비킨 기존의 작전 총사령을 해임을 하고 네. 그 위치에 현재의 총참모장을 임명하는 이런 특단의 인사 조치를 통해서 네. 춘계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이제 맞대응해서 국제사회도 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옥죄는 10차 제재안을 내놨고 미넨 회의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금의 이런 움직임들이 좀 앞으로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예. 유럽연합이 제10차 러시아에 대한 대러 패키지 제재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특별하거나 차별화된 내용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에 대한 이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일부 약화가 된다거나 또 균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뮌헨 안보회의라고 하는 다소 규모 있는 그런 안보
행사 계기에 네. 어떤 서방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간의 그런 연대를 공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러시아 군에 또 이란이 전쟁 전에 네네. 수천 대의 드론과 자폭 드론과 무인기를 수출을 했고 네.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란이라든지 또 러시아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또 러시아의 이런 유사한 무기들을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취약 지점들이 어떤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이 없도록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경제적 패키지를 좀 더 공고화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전쟁에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한 전문가가 역사상 첫 드론 전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번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전쟁에서 정말 우크라이나 군에 있어서는 이 드론과 무인기, 유무인 복합 체계와 같은 이 미래전의 새로운 무기들이 정말 게임 체인저로서의 큰 의미, 유용성과 실용성이 있다라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최초의 사례는 아니고요. 지난 2021년 9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나고르노 까라바흐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또한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에 시료 지배를 놓고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 군과 아르메니아 군이 대규모 군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쟁 과정에서 T-72 계열 전차를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군을 상대로 바로 아제르바이잔이 자폭 드론 무인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아르메니아의 공격을 격퇴했던 적이 있는데 예. 바로 그때 아제르바이잔이 사용했던 그 드론과 예. 그리고 무인기들이 공교롭게도 같습니까? 터키로부터 수입했던 예. TB2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들여왔던 하롭이라는 이런 무인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하던 혹은 뭐 전차라든지 뭐 포병이라든지 공중에서의 이런 전력들이 하던 그런 일부의 역할들을 바로 이 자폭 드론과 무인기가 대체함으로써 굳이 사람이 가서 정찰 감시를 하지 않아도 이런 드론을 통해서 아르메니아 군의 주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또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아르메니아 군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군은 네. 이런 변화가 되는 미래전의 양상들을 잘 그런 흐름들을 파악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러시아군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런 드론이라든지 무인기에 대한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래전의 양상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특히나 초반에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차의 뭐 약 절반 가량을 잃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이제 전차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어떤 전쟁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원을 받는데 전차가 이상의 그러니까 뭐 전투기 같은 건 또 지원을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결국 서방이 예. 제가 정확하게 1월 25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우선적으로 에이브람스 전차를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이어서 또 독일의 주력 전차를 형성하고 있는 레오파드 아마 EA6 정도 보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병력 숫자만으로 기준을 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서 우세합니다. 다만 전차라든지 장갑차 이런 또 포병 전력을 포함한 이런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가 역시 러시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어느 정도 군사적 성과를 잘 달성을 하고 스스로 영토를 보존하고 나아가서 영토적 완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서방에 보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차와 같은 진화된 공격 무기들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이런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네. 많은 숫자의 규모의 전차들이 지원이 될 텐데 이런 공격용 무기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이 됨으로써 러시아군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차가 정말 우크라이나군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적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레오파르드라든지 에이브람스가 당장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지원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최소 2, 3개월의 준비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또 그 전차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또 운용하는 뭐 조종수, 탄약수 외에도 이 전차들을 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정비 인력까지 준비되는 시간들을 고려한다면 최소 2, 3개월에서 3,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차라는 것은 단순히 물론 지상작전에서 굉장히 기중한 무기 체계이지만 네. 전차 전차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역시 공중에서 공격용 헬기라든지 전투기와 같은 이런 다른 어떤 무기 체계와 함께 네. 합동 작전을 수행할 때 그 효과가 배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서 공중 전력이 압도적으로 열세입니다. 뭐 양적으로 본다면 약 10배 가까이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2월 초에 유럽연합을 방문했을 때 전투기가 절실하다라고 이렇게 서방을 상대로 네.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서방은 여전히 전차를 지원하면서도 확전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또 러시아와 이런 교류 협력을 맺어왔던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번 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전쟁이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사점 어디에 있다고 분석해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바로 러시아가 쏘아 올린 미사일로 인해서 신냉전 체제가 완벽하게 저는 부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신냉전 체제의 그런 역량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북중러의 한미일 갈등 구조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또 우리는 꼭 이런 전쟁 때문이 아니어도 현존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또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공고화되고 있고 또 북한과 러시아가 결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에게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얻어야 될 정말 교훈과 시사점이 있다면 저는 혁신과 자강 그리고 동맹과 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과 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이제 무력을 활용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평시에는 고도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투형 강군으로 정말 체질 개선을 통해서 변혁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삼축 체계와 같은 이런 태세를 고도화하고 그런 전력에 혹은 부족함이 없는지를 잘 살피면서 그 능력 또한 고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약 7년 만에 중앙 통합 방위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 총력전에 대한 큰 환기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잘 발달된 첨단 무기 외에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 안보에 대한 국민적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군 장병뿐만 아니고 좀 국민적으로도 하나된 이런 정신적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진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